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16일입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열대야가 26일을 지속해가지고 한국 역사상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곧 그래도 다시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열대야가 이제 끝나가는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결국 뭐 이제 세월이 가니까, 세월이 가면은 또 뭐 시원한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월간 조선 9월호의 그 기고문을 그 미국 의회와 외교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고문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2019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국방수권법이라는 얘기를 뭐 드문드문 들었는데, 영어로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그래서 NDAA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처음에 그냥 금년 2019년도 NDAA가 맨 처음에 얘기된 것은 5월 달입니다. 5월 달. 5월 15일 날 미국 하원에서 그 갈레고라는 그 미국 하원 의원이 이번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아주 우리한테는 심각한 관심을 주는 그런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놓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은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22,000명 이하로 내릴 수 없다라는 항목을, 그러니까 미국 하원의원이죠. 갈레고라는 하원의원이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에다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5월 달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 상원에서는 6월 5일 날,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제 국방수권법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상원으로 올라갔는데, 상원에서는 2018년 6월 5일 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안건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원과 하원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모여서 이것을 법안으로 확정한 날이 7월 23일이었습니다. 7월 23일 날 미국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합의를 했는데,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것은 바로 국회가 미국의 국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역사상 뭐 최근에 그 가장 많은 국방비인 7,1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해죠. 그때 미국 국방비가 5,85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7,170억이 되니까 무려 그 2년 동안 22.6%가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과하고 비교해도 거의 한 15% 증액이 되는 아주 대폭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힐러리가 되었어도 이렇게 늘어날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자료를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국방비를 계속 줄이고 있었습니다. 줄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오바마의 계획대로 그냥 줄여졌다면은 2019년도에 국방비가 5,91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7,170억이니까 훨씬 많은 그런 국방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따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지금 상원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 통과됐고, 상하 양원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면은 이건 이제 완전히 법이 되는 것이죠. 법이 돼가지고 누구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법안이 아니라 이제 법으로 이제 완전히 굳혀지는 것인데, 그렇게 2019년 1년 동안 미국은 7,1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국방비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한다는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나는 돈은 쓸 수가 없겠죠. 바로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우리한테 관심을 끄는 것은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뭐 아무래도 한국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한국에 관련된 부분만 그 자세히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 기고문을 쓰면서 중국에 관한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뭐 완전히 미국 행정부보다 미국 의회가 의회는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섞여 있는데 미국 의회가 행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강성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그 요구 조건이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사인해가지고 이제 들고 있는 그 사인이 있는 그 사진을 보실 텐데 그 뒤에는 이제 그 직접 군인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금년도 국방비에 관련된 그 법안에 사인을 한 것이죠. 사인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냥 사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사인을 하지만은 이 법안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은 부분을 보니까 미국의 그 성조지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방일보에 해당되는 신문인데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라는 저 신문은 뭐 대단히 유명한 신문이죠. 오랫동안 그 역사도 있고, 그리고 저 신문에는 군사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신문에서 좋은 기사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인용해서 싣기 때문에 보면은 상당히 그 다방면에 뉴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 8월 14일자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대 견해를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반대가 왜 한국에 있는 미군을 22,000명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놨느냐, 그거 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헌법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헌법적인 그 대통령의 권한에 어떤 방해가 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한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중국에서 전쟁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하려면은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군대가 중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상상을 이해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한국에 있는 군대를 22,000명 이하로 줄이면서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래 그 예가 상당히 놀라운 예를 들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 전쟁도 땅에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He wouldn't comply.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If, 만약, suddenly, 갑자기 there was an unexpected land war in China. 중국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지상전쟁, 그러니까 육군이 가야 되는 전쟁이 날 때, and the president was then involved. 그리고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는 그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 사례가, 예를 든 것이 상당히 잘못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국회에서 통과된 비율도 보면은 뭐 상당히 잘 통과됐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359명 찬성, 54명 반대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상원에서는 찬성 87, 반대 10.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46명이 찬성, 2명이 반대, 그리고 3명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40명이 찬성, 반대가 7명.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상당히 그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대로 국방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그것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공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 국회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또는 미국의 외교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에는 일단 돈을 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요번에 7,17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국회가 깎으면 깎이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요구한 것을 대부분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지갑을 열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힘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돈입니다. 전쟁도 돈이고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돈이고 사실은 외교도 돈이죠.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려 하는 것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기능은 돈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우리들이 그랬었구나 하고 아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의 선전포고는 국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전포고하지 않습니다. 선전포고는 반드시 국회가 해야 되는데, 역사상 미국 국회가 선전포고를 한 전쟁이 4번밖에 안 됩니다. 1942년에 일본 41년, 42년 그 무렵에 2차 대전 때 마지막으로 국회가 선전포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선전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무수히 많이 했는데, 한국 전쟁도 하고 월남 전쟁도 하고 또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을 쉬지 않고 했는데, 미국이 국회가 선전포고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2차 대전 때까지 선전포고를 하고 그 이후는 안 했다.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기능은 그 행정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협약을 맺죠. 이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행정부에서 맺은 거로 끝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국회에서 비준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이제 법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약 비준을 해주는 권리를 국회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선전포고를 미국 국회가 처음 한 것은 1812년에 영국하고 전쟁할 때 미국 의회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 멕시코랑 전쟁할 때 미국 국회가 또 이제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차 대전에는 1917년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 각각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1941년에는 일본, 독일, 이태리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1942년에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래서 미국은 선전포고한 개수가 10개입니다. 역사상.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는 이제 영국과의 1812년 전쟁,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해서 총 4개의 전쟁에 대해서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전포고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전쟁을 다 했느냐?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유엔에서 이 전쟁을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상임위사국 결의안에 의해서 이제 미국은 유엔 회원국으로 참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북한이라든가 또는 침략자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급박할 때 선전포고까지 하려면 국회가 모여서 논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1973년에 그 월남전에 대해서 이제 반대 견해가 막 많을 때, 반대 견해가 나오고 그럴 때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전쟁에 먼저 가는 것은 이제 인정할 수 있지만은 60일 이내에 미국 국회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은 그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쟁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전쟁을 급히 하는 거는 되고 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국회에다가 통고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이것을 안 해주면은 이 전쟁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은 사실은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미국 행정부도 지키지 않았고, 또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60일 동안
뭐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오고 그런 일도 사실은 뭐 잘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9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수권법의 그 전문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미국 군사력이 당면한 도전에 대해서 이제 상하 양원위원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단 중국이 그 러시아도 들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경쟁국으로 다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핵 야망 이것이 또 미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SIS, 알카에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그룹 그 세 개입니다. 미국에 대한 도전은 뭐 중국의 도전이죠. 중국의 도전. 그다음에 이란과 북한의 핵 도전. 그리고 세 번째는 테러리즘의 도전.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군사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비태세가 좋아져야 되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군인들한테 월급도 이번에는 2.6%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군인들 복지도 잘 해줘야 되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증강 정책을 이제 거의 추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의회가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이제 국제 상황을 다 분석한다기보다도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미국 국방부가 매년 그 보고서를 이제 간행을 합니다. 제가 그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미국 백악관이 만드는 것이죠. 원래 그 취임한 다음에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국가안보 보고서를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라는 그런 또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뉴클리어 포스처 리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핵이 어떤 상황이다는 그런 것들을 미국 정부가 이제 계속 발간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보고서에 의거해서 미국 의회는 바로 이 세 가지 보고서가 맞는 것이라고 이제 지지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미국 국방비를 이제 산정을 해서 낸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뭐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육군이 미국 그 군인들 뭐 탱크 같은 거 오래 쓰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나죠. 손상된 육군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뭐 177억 달러 그리고 비행기 항공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408억 달러 해군력을 위해서는 363억 달러 그리고 군사시설들 오래된 것들 이제 보강하는 데는 235억 달러.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돈을 얼마 쓰고 여기에는 얼마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풀 버전을 보면은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아주 긴 겁니다. 저는 뭐 긴 거는 다 보진 못하고 이 상하 양원 그 합동위원회에서 만든 마지막 보고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거를 이제 기초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이제 그 베이스 버젯이라 해가지고 뭐 인건비 들어가고 뭐 기초 들어가는 것이 6,169억 달러. 그다음에 또 다른 뭐 해갖고 뭐 219억 달러 뭐 쭉 다 돼 보니까 7,170억 달러가 이제 금년도 2019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입니다. 이 미국 국방 예산이 뭐 세계적인 그 금액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802조 달러라고 합니다. 802조 달러. 그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2조가 넘습니다. 하루에 2조가 넘는데 미국은 2등부터 9등까지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친 거하고 같은 국방비입니다. 제가 언니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이제 전쟁사 공부할 때 그때 거기 내가 거주하던 조그만 도시에 그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언젠가 그 아이스크림을 한 뭐 100개쯤 종류를 갖다 놓고 이제 다 시식을 하라고 그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미국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뭐 엄청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종류가 100개씩 되는 건 몰랐는데 그 맨 마지막에 쭉 우리가 가보니까 설명이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쓰는 돈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고서 좀 솔직히 놀란 거가 2002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하고 미국 사람 아이스크림 값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비도 지금 뭐 상당히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방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2018년에 43조 2천억을 국방비로 썼습니다. 근데 미국이 내년에 802조를 쓴다니까 그걸 대강 이제 뭐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비는 미국 거의 19.71분 되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러니까 20일어치도 안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요번에 그 국방수권법원을 쭉 읽어봤을 때 국회가 미국 의회가 이 많은 돈을 쓰는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주저하거나 이런 느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쾌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그 엄청난 돈을 쾌히 내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군인 및 가족 복지를 위해서 뭐 얼마를 쓴다 해가지고 9년 만에 요번에 그 군인 월급이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르는 해라고 합니다. 봉급이 2.6%가 인상된다 라고 했으니까 뭐 미국 군인들 상당히 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군 병력을 좀 늘립니다. 그리고 공군, 해군 그리고 이제 그 이 항공 예비대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병력을 조금씩 늘리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조종사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그 조종사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조종사들이 행정 업무도 많이 하는데 행정 업무 최소화시키고 비행 시간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돈을 주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것도 써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의회가 미국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밀리터리 퍼레이드, 미국의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잘 안 하는 나라라고 치는데 잘 하는 나라입니다. 워싱턴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또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러시아라든가 하듯이 그렇게 그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미국 그 조그만 도시들에서 뭐 미국 해병대 퍼레이드 또는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미국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국방부가 하는 공식 퍼레이드가 많지 않다 뿐이지 미국도 퍼레이드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금년 11월 달에 1차 대전 끝나는 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지금 하는 거로 돼 있고 미국 의회에서 그 돈을 주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 하는 것도 다 돈이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퍼레이드를 하는 예산을 미국 의회가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그 작년에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 그 파리에서 7월 14일 날 프랑스 혁명기념일이죠. 그날 그 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데 프랑스는 거의 매년 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면은 그 퍼레이드가 상당히 그 멋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할 때 그 아주 대단한 그 군사력이었었는데 그때 입던 옷들 입고 말 타고 이렇게 시가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뭐 여러분들 이제 사진 보시게 될 겁니다. 하여간 미국도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조롱조로 뭘 저런 걸 하느냐 그랬는데 이거는 이번 국회에서 말했듯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만화도 하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폴레옹 목장을 입었어요. 그 트럼폴레옹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미국 의회에서 퍼레이드하는 돈을 대주면서 거기에 그 나온 말을 보니까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존경심의 표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썼습니다. 국민들이 이 군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political interest 또는 정치적인 관심
이것이 개입되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뭐 당연히 맞는 것이죠. 군대는 그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군이 오바마 행정부 그 8년 동안 미군이 조금씩 그 흩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이것도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2017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투하고 이라크에서도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전투 현장에서 전사한 병사가 21명이랍니다. 그런데 훈련받다가 죽은 병사들이 8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전쟁보다는 훈련이 미국이 더 세다는 소리죠. 미국은 뭐 훈련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전쟁처럼 합니다. 그래가지고 콤뱃에서 전사한 병사가 21명인데 80명이 평시에 전쟁 연습을 하다 훈련받다 죽었다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다라는 이것을 제도로 하라라고 의회가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대비태세 확립이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칸인데 거기에 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그 뭐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그 미사일 방어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하고 상당히 그 좀 앞으로 이것이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디펜스, 이제 미사일이 다른 나라들이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MD라는 것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는 거냐 이제 논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반드시 미사일 디펜스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돈을 얼마를 이 미국 의회가 국방부한테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요구를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미사일의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 2억 8,400만 달러를 추가한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지금 갖다 놓고 있는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진행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사드 미사일은 높이 날아오는 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낮게 날아오는 걸 맞추는 건데 그 두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더 맞추기 좋게 하도록 뭐 실력을 더 늘리는 것이죠. 장치를 늘리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2억 8,400만 달러가 필요한데 그것을 쓰라고 허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국의 그 사드 방위 체제가 더 강력화되고 강화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사드 방어 시설에 대한 이 입장하고 어떻게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될지에 대한 그런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항목이 미사일 디펜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그 사드 미사일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사진도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그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또 같이 하는데 아이언돔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다고 쇳덩어리로 돔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고 미사일로 마치 그 돔처럼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다 맞추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연구비를 뭐 5억 달러 이렇게 다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제 국방수권법 안에 이제 파트가 쭉 있는데 네 번째 파트 새로운 위협 Facing New Threat라는 파트입니다. 그 새로운 위협에 속하는 것이 뭐 사이버 위협 그리고 그 대량 파괴 무기로부터의 위협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네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위협, 북한의 위협, 이란의 위협, 그 다음에 테러리즘의 위협 했는데 여기서 오늘 중국의 위협, 북한의 위협을 중심으로 미국 국회에서 국방비를 쓰라고 줬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라고 줬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라고 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뭐 그대로 그 문장에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러시아 가서 이제 러시아를 좀 말랑말랑하게 대했다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야단 법석이 났는데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트럼프한테 정말 뭐 거의 반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미국 국회의원들도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대단히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기고문을 잠깐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쟁국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보고서의 대중국관에 동의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고서가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다라고 썼습니다. 미국 의회는 바로 그 보고서에 동의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제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하기 위해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얼마 쓰고 이런 데 얼마 쓰고 그러면서 이 사항을 다 쓴 겁니다. 의회가 국방부에 요구한 사항들은 대단히 구체적이며 강경하고 미 국방부의 대중국 정책들보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미국 국방부가 한 말보다 미국 의회가 더 말을 세게 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항목을 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구체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국 의회가 요청하는데, 첫째, 10가지니까 이제 조금씩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각 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부서와 연계된, 정보부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정원이라든가 또는 또 뭐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정보부서와 연계가 되어 있는 화웨이,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들은 화웨이 물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ZTE, 중국의 전자회사들이죠. 왜? 이 회사들은 중국의 정보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물건을 쓰게 되면은 미국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일체의 회사들은 화웨이와 ZTE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고 거래하는 어떤 회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미국 정부하고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중국제 화웨이하고 ZTE가 생산한 물건을 쓰지 말라라고 아예 그냥 문장으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prohibit, 하지 말라, 금지, 이런 소리죠. 금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부서와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물건을 사용할 것을 금지함,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이게 제가 그냥 또 대강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포괄적인 정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중국의 이 부상이라든가 중국의 그 나쁜 행태에 대응할 거냐에 관해서 포괄적인 전략을 만들어라.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미국이 동맹들에게 행하는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수단, 사이버 공격, 지구적 차원의 기반시설 구축 및 발전 계획, 군사 행동 등을 전부 포괄해서 이런 것에 미국은 어떻게 대항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거를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에 관한 전략을 만들 것을 지시한다. 그럼 이제 미국 국방부는 그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뭐 국방수권법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보고서를 낸다라고 써가지고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까지 한 보고서를 매년 미국이 냅니다. 미국 국방부가 내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안정 구성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제출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에 한국 왔을 때 인도라는 말을 씁니다. 인도, 퍼시픽
태평양 전략에다가 인도를 갖다 붙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전략 보고서도 인도라는 말이 붙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30일 날 그 해리스 제독이 전역을 하고 데이비슨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태평양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날로 태평양 사령부의 이름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인도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지죠. 그런데 미국 국회에서 인도와의 관계를 부추길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 퍼시픽 스테빌리티 이니셔티브, 인도 태평양 안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뭐 무슨 뭐 계획 뭐 이런 거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정 구상이라는 게 더 좋겠네요. 이니셔티브에 관해서 이것을 증진시킬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증진시킬지 그 5개년 계획을 제출하라. 네, 뭐 대단한 것이죠. 이제 국방부 사람들 머리 짜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 네 번째,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 앞바다에서 분쟁이 많이 난다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것을 이제 미국이 대처하기 위해서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양 안보 구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시행 중에 있는 해양 안보 구상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연장할 것. 지금 이미 미국 해군이 와가지고 태평양 남진해죠. 주로 남진해에서 그 뭐 자유항해 작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그냥 통칭해서 Maritime Security Initiative라고 하는 그 이제 계획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연장할 것, 그 명령을 아예 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중요한 안보 파트너 국가인 인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것. 인도를 어떻게 미국의 중요한 메이저 디펜스 파트너로, 그리고 인도하고 어떻게 그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협력을 할 것인지. 이거 아마도 인도에게 무기도 팔고 군사력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계획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안보 파트너 국가로서의 인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것. 예. 여기서 지금 인도 얘기가 계속 나오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를 앞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보겠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도의 그 모디 대통령을 이제 그 워싱턴에 한번 방문했죠. 그래갖고 상당히 그 친근한 그런 뭐 이제 이 뭐 행동도 그렇게 친근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보고서도 상당히, 모디는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가 방문했을 때 아주 그 두 나라 사이가 아주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공동 선언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표 하나 보실 텐데, 미국이 지난 52년 동안 그 냉전 시대 때입니다. 1947년부터 1999년까지 52년 동안 대통령이 인도를 3번 갔대요.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3번밖에 안 갔는데, 2000년에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나고서 2015년까지 요 15년 동안에 대통령이 4번을 방문했답니다. 4번.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하고 부시가 갔다 왔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을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초청을 받은 상태인데 아마도 금명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인도를 아주 확실한 전략적 파트너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번에 그것을 위해서 미국 국회에서 그 방안을 강구해보고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보라라는 그 지시가 갑니다. 6번째 내용, 중국을 림팩 훈련에 초청하지 말 것. 이제 림팩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금년에도 뭐 25개국이 참여해서 군함 40여 척이 오고 비행기 수백 대가 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군사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미국은 이것이 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숨기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 그 미국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을 림팩 훈련에, 림팩이라는 건 태평양 연안 국가니까 중국은 당연히 태평양 연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 공통의 안보에 대처하는 훈련이다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라 앞전에 했던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16년에 했네요. 그때는 중국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중국을 초청하지 말 것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중국이 도무지 뭐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걸고서 중국을 림팩 훈련에 앞으로 초청하지 말 것이라고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국방장관은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죠. 중국의 남진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강압적 행동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이제까지는 일반인들한테까지 그런 공개적으로 뭐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public report, requires a public report on the military and coercive activities of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남진해에서 중국이 강압적, 군사적으로 하는 행동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다 알리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할 것.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8번째, 이거 아마 중국이 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미국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다음에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으로 이것을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안을 만들고 국방예산을 만드는 것은 지역과 세계 안정에 아주 나쁜 일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 말씀드린 8번째 항목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째가 대만의 방위 능력과 준비태세 강화를 지지하며 뭡니까?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미국이 지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연합훈련, 앞으로 이제 두 나라가 훈련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안보협력기구의 활용,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군 간부의 교류 증진을 촉구함. 이거는 뭐 중국이 펄펄 뛸 얘기죠. 대만의 군사력을 늘리게 하고 미국과 대만이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고 그러고 대만에 대해 무기까지 팔겠다고 그러고 이런 국방수권법안이 7월 23일 날 이제 상하 양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8월 13일 날 사인을 했는데 바로 그날을 맞춰서인지 참 놀라운 얘기인데 차이 잉원 대만 대통령이 이제 여자 대통령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사진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시미밸리라고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이 있는 레이건 대통령 묘소도 거기 있습니다. 상당히 미국에서는 성지처럼 여기는 그런 곳인데 거기 보면은 베를린 장벽을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 베를린 장벽의 일부가 이제 일부를 뜯어다가 레이건 박물관, 레이건 도서관에다가 세워놨는데 그 앞에 서서 차이 잉원이 연설하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땅에 대만의 총통이 땅을 밟는 거를 뭐 중국은 이것마저도 도무지 참질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차이잉원 총리,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취임하기 전에 차이잉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화를 했을 때도 중국이 펄펄 뛰었는데 요번에 이런 험악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바로 통과시킨 바로 그날 대통령이 사인한 바로 그날 대만의 총통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지금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것도 참 중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건데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지금 이제 연례 보고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군사력,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 가지고 이제 국회에 보고하라고 그래 가지고 벌써 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러시아가 망한 다음에 곧 미국은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상정을 하고 중국의 군사 보고서를 이제 계속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볼 텐데 그거는 2012년 거예요. 매년 뭐 나옵니다. 이제 2018년까지 다 나왔는데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그 중국의 군사적인 얘기만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추가하라는 그 국회의 요구가 상당히 중국이 보면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중국이 이웃 나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나쁜 행동, 아예 멀라인 액티비티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아주 나쁜 행동들을 그 보고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같이 보고하라는 그 얘기예요. 중국이 세계에서 자기의 안전과 군사적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착취적인 금융대출을 포함하는 착취적인 금융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이 돈 꿔줬다가 돈을 가난한 나라한테 돈을 꿔줘요.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이걸 못 갚으면은 그 지역을 일부 뺏는 겁니다. 항구도 뺏고 뭐 기지도 뺏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 영어로는 predatory lending practices. predatory 뭡니까? 잡아먹는 거죠. 맹수가 풀 먹는 동물 잡아먹는 걸 predator라고 그럽니다. predatory lending practice. 그러니까 돈을 꽂아가지고 그놈을 망하게 해서 아예 잡아먹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보고서에 이제 같이 보고하라. 그러니까 중국은 이 말만 보더라도 그럼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아주 나쁜 거라고 미국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다음에 열 번째도 중국이 무지하게 분노하는 겁니다. 공자연구소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각국에다가 돈을 내줘가지고 각 대학에 뭐 중국 문화센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자연구소 (Confucius Institute라는 거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곳곳 대학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의회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연구소를 설립한 미국의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국방부는 절대 자금 지원하지 말 것. 이제 뭐 보면은 군인들이 나 중국말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하고서 어느 대학에 공자연구소에 그 중국어 프로그램에 등록하겠죠. 그러면 국방부에서 뭐 자기네 미국 군인이 공부하러 가니까 일부 돈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제한할 것. 그러다 이제 완전히 뭐 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limit라고 썼습니다. limit DoD funds for Chinese language programs at universities that host the Confucius Institute. 그러니까 공자연구소가 있는 대학에서 중국어 프로그램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방부 지원금을 규제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죠. 10번 항목도 그렇고 9번 연례보고서에 중국의 나쁜 행동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얘기,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의 그 행동을 제대로 보고하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미국 의회가 중국을 미국의 거의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구나. 뭐 이 말투가 너무나 노골적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공자 연구소의 그 여러분들이 로고를 보실 텐데 그 중국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 공자 연구소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얘가 원광대학교 공자학원, 뭐 또 한양대학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우리나라도 컨퓨셔스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미국 아리조나 대학에도 있고 또 여러 대학들에 있는데 그 본부가 중국 북경에 있죠. 근데 그 찾다 보니까 공자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절대로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천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 것. 그리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 것. 뭐 티베트 독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대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그 공자연구소를 설립했다가 폐쇄를 시켰답니다. 이거는 학문의 자유를 이렇게 막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며 시카고 대학은 공자학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폐쇄했다. 뭐 이런 지금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 외교죠. 문화 외교. 어느 나라든지 뭐 여기 보면은 뭐 프랑스 문화원도 있고 독일 문화원도 있고 뭐 문화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중국이 주로 미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자 학원을 이제 다 이렇게 전 세계로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드디어 미국 국방수권법 안에 중국어를 배울 때 미국 국방부도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항목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중국 얘기인데 북한 얘기 잠깐 하고서 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6월 12일 날 뭐 회의를 했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앞에 북한에 관한 항목에 나온 말입니다.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 파괴 무기를 생산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가이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 문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NDAA 즉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는 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첫째,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와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무를 표현해야 하며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는 동맹국,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일본한테 대한 얘기일 겁니다. 대해서 우리는 너희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확장 억제라는 거는 지금 한국이 핵이 없죠. 일본도 핵이 없는데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 핵 공격을 막으면은 미국의 핵으로 막아준다. 이거를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와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밝혀야 하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막강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를 위해 미국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군의 숫자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를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는 목적을 위해서 돈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 그럼 이제 직역을 하니까 그래요. 미군의 숫자를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는 목적을 위해서 국방부 돈이 사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조건은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미국 의회에 이런 것 때문에 2만 2천 명 아래로 줄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배치되지 않고 미국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동맹국들과 적당하게 협의되었다고 확인해 주지 않는 한 근데 동맹국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하고 합의를 해요. 근데 한국하고 합의하는 것만도 안 됩니다. 일본하고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맞아야 되고 한국과 일본의 이익에 맞지 않는 한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 아까 맨 모두에서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중국에서 전쟁 나면 한국에 있는 미국은 글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예를 들더라도 참 너무나도 험악한 예를 들었다는 그 말씀인데 하여간 한반도 지금 미국 국방비 중에서 한반도 주둔하는 미군이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는 목적을 위해서 이 국방비를 쓰면 안 됨이라고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반도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 병력이 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이거 뭐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좀 뭐 한국말이 이상한데 하여간 주한미군은 앞으로 계속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한국에서 필요한 군사력, 군사시설, 기지, 군수능력 및 요다음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미사일 방위 능력의 확대를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겠죠.
미사일 방어망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고고도 방위 체제하고 저고도 방위 체제를 통합하겠다. 이거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미국 국회가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반도 관해서는 그 요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육군의 정밀 타격 프로그램에 관한 대통령의 예산 청구를 지지한다. 지금 미국 육군이 주한미군이 정밀 타격 프로그램을 위해서 돈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 내용 다 읽어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관한 대통령의 예산 청구를 지지한다. 바로 지금 이 내용들이 이것 외에도 뭐 또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뭐 거의 뭐 너무나도 분명하게 미국 의회조차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국방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그 돈을 이제 줬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뭐 세계의 패권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도전은 중국의 도전입니다. 지금 경제 전쟁이 상당히 그 심화되고 있고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전쟁은 어느 한 나라가 확실하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맷집이 더 좋으냐, 어느 나라가 맷집이 더 좋으냐, 어떤 나라가 피를 덜 흘리느냐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그 무역 전쟁을 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중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전쟁에 더불어서 미국 의회가 중국을 군사력으로도 여하히 막을 것이냐, 제어할 것이냐는 그런 내용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국방부에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국제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제 뭐 북한하고 또 한국하고 정상회담도 있을지 뭐 있을 거라고 이제 지금 이제 확정이 됐죠.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폼페오가 북한을 다시 방문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또 다시 그 해설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